미국 대통령이 5시간 동안 비행기를 붙잡아둔 사실을 아시나요? 2025년 9월 애틀랜타 공항에서 300명 한국인 엔지니어를 태운 전세기가 갑자기 출발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전 백악관에서 한국에 50억 달러 투자가 약속됐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 인력들이 새벽 6시에 갑자기 수갑에 채워져 감옥에 갇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현대차와 LG공장 대규모 단속, 475명 체포, 그중 300명이 한국인. 정장 입은 기술자들을 족쇄까지 채워서 버스에 실어 나르는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됐어요. 하지만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단 한마디 항의도 없이 말이죠. 그 침묵이 미국을 가장 당황하게 만든 메시지였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6시간 만에 현장 도착, 24시간 만에 경제 보복, 85억 달러 투자 중단. 이제 누가 갑인지 똑똑히 봐라. 한 네티즌의 댓글이 현실이 된 충격적인 일주일. CNN 기자가 직접 목격한 미국이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순간의 전말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에서 15년째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2025년 9월 그날, 저는 평범한 화요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애틀랜타 공항에서 일어난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항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왔죠. 에밀리, 지금 당장 애틀랜타 공항으로 와야 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전세기 한 대가 활주로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경찰차와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 소속 전세기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는 공항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침 9시에 이륙 예정이었는데 벌써 5시간째 못 떠나고 있어. 탑승객은 300명 정도 되는데 전부 한국인이야. 엔지니어들이라고 들었어. 저는 즉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완전히 혼란 상태였어요. 항공사 직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탑승객들은 기내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내 상황을 확인해 보니 더 심각했습니다. 에어컨은 최소한으로만 작동하고 있었고 승무원들은 물과 간단한 스낵만 제공할 수 있었어요. 300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말 그대로 인질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륙을 못하는 거죠? 저는 연방항공청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상부 지시예요. 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기내에서는 몇몇 승객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에서 급히 의료진을 파견했지만 기내 진입조차 허용되지 않았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항공 지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 300명을 5시간 동안 붙잡아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사건이 될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비행기는 겨우 이륙할 수 있었어요. 무려 12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사건이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일들의 전주곡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한국 총영사관 직원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예감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애틀랜타 공항 사건 다음 주, 저는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만남이었죠. 백악관 로즈가든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고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가득했어요.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시작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투자 뉴스구나. 사실 이런 정상회담은 늘 비슷했어요. 악수하고 미소 짓고 투자 약속하고 끝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전 11시 두 정상이 나타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한국이 미국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분야에서 말이죠.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억 달러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투자는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들은 더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미국도 우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니까요. 하지만 저는 두 정상의 눈빛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뭔가 숨겨진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한국 측 관계자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통령님이 평소보다 강하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목소리를 낼 때가 왔어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백악관을 나서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50억 달러 투자라는 겉으로 드러난 성과 뒤에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한 파트너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자신감이 묘하게 울렸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죠. 그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백악관 정상회담을 취재하고 나서 며칠 후 갑자기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가을, 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취재하러 서울에 출장을 갔었어요. 그때 만난 한 젊은 엔지니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름은 김민준이었죠.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20대 후반의 반도체 설계 전문가였어요. 판교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정말 그렇게 앞서 있나요? 제가 물어봤죠. 김민준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에밀리 씨, 미국 언론은 아직 현실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미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래도 실리콘밸리가 여전히 중심지 아닌가요? 그건 과거의 이야기예요. 김민준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반도체는 여기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한국을 몰라요. 우리를 여전히 따라오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시 저는 그 말을 젊은 엔지니어의 허풍 정도로 여겼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미국을 뛰어넘었다는 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앞서 있다는 거죠? 저는 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김민준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져요. 미국 회사 제품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한국 기술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설계 기술은 미국이 앞서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을 직접 본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김민준 씨의 마지막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미국은 곧 깨닫게 될 거예요. 한국이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라는 걸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가 말한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게 바로 지금이었나 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애틀랜타 공항 사건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본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이 김민준 씨의 그 확신과 겹쳐 보였어요. 마치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움이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만난 그 젊은 엔지니어의 말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제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IC 단속이 벌어진 거예요. 오전 6시경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CNN 뉴스데스크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에밀리, 지금 당장 조지아로 내려가야 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무슨 일인데요? IC가 한국 기업 공장을 급습했어. 체포자만 475명이야. 저는 즉시 조지아로 향했습니다. 2시간 반의 비행 후 애틀랜타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는 수십 대의 IC 차량과 경찰차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공장 주변은 완전히 봉쇄되었고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북적였어요. 정확히 몇 명이 체포된 거죠? 저는 IC 대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총 475명입니다. 불법 체류 혐의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체포자들의 구성이었어요. 475명 중 무려 300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죠. 300명이라고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이에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일반적인 불법 체류 단속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왜 하필 한국 기업 공장을 겨냥했을까요? 현장에서 만난 한 현대차 직원의 증언이 충격적이었어요. 새벽 6시에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무장한 요원들이 공장 전체를 둘러싸고 나서 모든 직원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체포한 것 같나요? 주로 H-1B 비자나 기술자 비자로 온 한국인들을 집중적으로 체포했어요. 그것도 핵심 기술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LG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터리 연구개발팀과 생산기술팀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대거 체포되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체포 과정을 목격한 다른 직원과 인터뷰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테러리스트를 잡는 것처럼 완전 무장하고 와서는 우리 동료들을 끌고 갔어요. 체포된 분들의 비자 상태는 어땠나요? 대부분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들이었어요. H-1B나 L1 비자로 정당하게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갑자기 왜 체포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더욱 의아한 건 단속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50억 달러 투자가 합의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단속이 단순한 불법 체류자 색출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한국의 핵심 기술 인력을 겨냥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3년 전 김민준 씨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국은 곧 알게 될 거예요. 혹시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475명의 체포. 그중 300명이 한국인. 이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단속 다음 날, ICE가 공식적으로 단속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CNN 편집실에서 영상을 처음 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21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야? 영상에는 정장을 입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수갑과 족쇄에 묶인 채 버스에 실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중범죄자를 이송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상 제대로 된 거야? 동료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IC 공식 발표야. 투명성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하네. 하지만 투명성은 개뿔. 이 영상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모습이 일반적인 불법 체류자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영상 속 한국인들은 대부분 30대에서 40대의 전문직 종사자로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전형적인 엔지니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갑과 족쇄에 묶여서 죄수복을 입은 채 이송되고 있었어요. 저건 너무 과하지 않아? 편집장이 영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폭력범도 아니고 왜 족쇄까지 채워야 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체포 과정이었어요. 영상에는 IC 요원들이 한국인 직장인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완전 무장한 요원들이 비무장 상태의 기술자들을 대하는 모습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저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세부 사항들을 분석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표정에서 당황과 공포가 역력했어요. 그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불법 체류자인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영상 말미에는 체포자들이 버스에 실려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어떤 이는 가족 사진을 꼭 쥐고 있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 방송해도 되는 건가? 편집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ICE에서 공식 공개한 거니까 문제 없어요. 하지만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네요. 저는 그날 밤 뉴스에서 이 영상을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방송 직후부터 시청자들의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정장 입은 직장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맞나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마지막 질문이 저를 가장 괴롭혔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합법적인 비자로 일하던 기술자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게 정당한 건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족쇄에 묶인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닌 더 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말이죠. IC 단속 소식이 한국에 전해진 후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 속도가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구속 소식이 전해진 지 단 6시간 만에 한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 조지아 구치소 앞에서 취재하고 있었는데 한국 영사관 차량이 도착하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벌써 왔네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총영사 김동민 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체포된 한국인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6시간 만에 현장 도착. 12시간 만에 외교부 차관이 워싱턴으로 출발. 이런 신속한 대응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도 안 되어서
한국 전역에서 미국 기업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우리도 미국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줄을 이었어요. 테슬라 전 시장 앞에도 시위대가 몰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한국인을 무시하지 말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죠. 저는 CNN을 통해 한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누가 조직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조직될 수 있죠? 저는 한국 특파원에게 물어봤어요. 소셜미디어의 힘이에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인들의 연대의식은 상상 이상이에요. 오후가 되자 불매운동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애플스토어까지 시위 대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었어요. 외교부는 즉시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들였고 동시에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도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법 위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말했어요. 우리 기술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모독입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는 긴급 국정감사까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미국을 비판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말이죠. 미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 한 의원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적 반응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체포된 한국인들의 즉시 석방과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상응하는 조치라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한국 내 모든 미국 기업 프로젝트가 일시 중단되었어요. 삼성과 애플의 협력 프로젝트, LG와 GM의 배터리 공급 계약, SK 하이닉스와 인텔의 기술 협력까지 모든 게 멈췄습니다. 이건 경제전쟁 선포나 다름없어. CNN 경제부 기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라는 걸 말이죠. 6시간 만에 현장 도착, 12시간 만에 고위급 외교관 파견, 24시간 만에 경제 보복 조치까지. 이런 조직력과 실행력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본격적인 대응은 체포 사건 발생 48시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워싱턴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혀를 내둘렀어요. 먼저 한국 정부는 놀라운 외교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체포된 475명을 정식 추방이 아닌 자발적 출국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자발적 출국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는 국제법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추방 기록이 남으면 이들은 평생 미국 입국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자발적 출국은 단순히 본인 의사로 떠나는 것이죠. 한국 측 협상가들은 이 부분을 끝까지 고집했어요. 우리 기술자들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달라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미국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475명 모두 자발적 출국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왜 미국이 이런 양보를 했을까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답은 곧 나왔어요. 한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충격적인 결정을 알렸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프로젝트 22개를 전면 재검토한다. 22개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10억 달러였어요. 하루아침에 10억 달러 투자가 위험에 빠진 겁니다.
이건 정말 실행할 건가요? 백악관 관계자가 당황했어요.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주 월요일부터 실제로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중단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 반도체 공장 증설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죠. 갑자기 왜 중단하는 거죠? 텍사스 주지사가 긴급히 문의했지만 삼성 측 답변은 간단했어요.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조지아의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확장도 중단되었어요. 25억 달러 투자였습니다. 하루 만에 55억 달러가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저는 그제야 한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산된 경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기자들에게 털어놨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정부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엘라베마 공장 추가 투자를 연기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배터리 공장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포스코는 텍사스 철강 투자를 중단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한국 경제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재벌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로 뭉치는 전통이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만에 총 85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중단되거나 연기되었어요.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한국의 대응이 감정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한국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동료 기자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저는 다시 3년 전 그 카페에서 만난 김민준 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은 아직 한국을 몰라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젊은 엔지니어의 허풍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 이제는 예언처럼 느껴졌어요. 정말로 미국이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15년간 국제부 기자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국가들을 취재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과 갈등이 생기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했어요. 굴복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고요. 대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12시간 동안 억류당한 300명의 한국 엔지니어들. 조지아 공장에서 체포된 475명 중 300명의 한국인들. ICE가 공개한 충격적인 영상들. 이 모든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말이죠. 한국의 힘은 기술력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조직력, 실행력,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6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영사관 직원들. 12시간 만에 워싱턴으로 출발한 외교부 차관. 24시간 만에 시작된 경제 보복 조치들. 이런 대응 속도는 단순히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국민 전체가 하나의 의지로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자발적 출국이라는 명분을 끝까지 고집한 점이었어요. 단순히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려 했던 거죠. 우리 기술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85억 달러를 걸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김민준 씨가 말했던 곧 알게 될 거예요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어요. 기술력만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적인 힘을 말한 거였어요. 소리치지 않지만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의지.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한 파트너로 인정받게 된 거죠. 3년 전 서울 그 카페에서 김민준 씨가 보여준 자신감의 근원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건 개인의 자신감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자신감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진짜 실력에 대한 확신 말이죠. 미국은 아직 한국을 몰라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정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들이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말이죠. 그리고 그 힘은 소리치지 않고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